어머니, 절 2번 낳아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쓰레기통에, 저는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명만큼 소중한 사진을 버리는 순간을.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렸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어머니, 이 사진 왜 여기 놔두신 거예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저는 며느리 민지가 선반 위에 낡은 흑백 사진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물끄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1993년 3월, 그날의 기억이 담긴 사진. 아니, 정확히는 그날 이후에 제 삶 전부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도 안 맞고 먼지만 쌓여서 지저분해요. 제가 치울게요. 민지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싫어하면 다른 곳에 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려는데 민지가 걸어간 곳은 제 방도 창고도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털썩? 사진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무심하게. 저는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진이, 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그 기억이 지금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목구멍까지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시고 낮잠 주무세요. 저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민지는 화장을 고치며 밝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아, 저 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생을, 한 장의 사진에 담긴 무게를.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튄 비닐봉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흑백 사진.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뒷면에는 제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서울대병원 응급실 RH-AB형 수혈 800cc 박순자에서 최민지에게.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휴지로 김치 국물을 닦아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알기나 할까. 30년 전 그날 내가 너를 살렸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저는 사진을 품에 안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받은 수혈 기록지였습니다. 환자 이름 최민지, 나이 19세, 사고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대량 출혈, 희귀혈액형으로 수혈자 구하지 못하면 사망 가능성 높음.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긴급 헌혈자를 찾습니다. RH-AB형, 긴급 헌혈자를 찾습니다. 제 혈액형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빈혈이 심했고 심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다른 헌혈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젊은 생명입니다, 선생님. 제 나이엔 하루하루가 덤인데 저 아이는 이제 겨우 19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결국 저는 수혈대에 누웠습니다. 800cc. 의사 선생님은 500cc만 뽑으려 했지만 저는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 아이가 확실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바늘이 팔에 꽂히고 붉은 피가 주머니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았구나. 저 아이가 살았구나. 그게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은 더 약해졌고 빈혈은 만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5년 전 아들 재현이가 결혼한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최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민지, 설마 그 아이일까? 며칠 후 민지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는 걸 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살린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었구나. 이것이 운명인가, 인연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냥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그저 시어머니로만 봤습니다. 존경도 사랑도 아닌 그냥 참고 견뎌야 할 대상. SNS에는 효부 행세를 하면서 집에서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걸. 그때 거실 천장 구석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CCTV였습니다. 아들이 설치해 놓은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는 CCTV. 저는 그것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구나. 민지가 사진을 버린 것도, 제가 쓰레기통을 뒤진 것도, 언젠가 아들이 보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재현이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다. 너도 빨리 씻고 저녁 먹어라.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대답했습니다. 재현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고 제일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만 너무 착해서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우유부단한 성격. 저는 그게 안타까웠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 사진이 왜 없지? 재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사진이 없어진 걸 눈치챘구나. 어머니, 선반 위에 있던 사진 어디 두셨어요? 재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민지가 치웠어. 거실 분위기랑 안 맞는다고 하더구나. 치웠다고요? 어디에 두셨는데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알면 또 며느리와 싸울 테고 그럼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테니까요. 재현이는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국을 계속 저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재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재현이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니? 재현이는 휴대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늘 낮의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사진을 내려다보는 장면. 거실 분위기도 안 맞고 먼지만 쌓여서 지저분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쓰레기통에 사진을 던져 넣는 장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사진을 쓰레기통에. 아들아, 괜찮다. 민지도 그냥 모르고 그랬을 거야. 저는 재현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고요. 저게 모르고 한 짓으로 보여요. 저렇게 당당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어머니.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재현이는 휴대폰을 민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봐. 민지는 영상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 낡은 사진 말이에요. 제가 치웠어요. 너무 오래돼서 먼지만 쌓이고 거실 인테리어랑도 안 맞아서요.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쓰레기통에. 재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그럼 어쩌라고요? 낡은 사진 하나 버렸다고 왜 이래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문제가 아니야. 내 태도가 문제지. 어머니가 아끼시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게 말이 돼. 아끼시는 물건이면 방에 모셔두시지. 왜 거실에 둬요? 손님들 오면 얼마나 촌스러워 보이는데. 아니다. 그만해라. 둘 다 그만.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렸습니다. 괜찮다, 재현아.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 거실은 깔끔해야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지가 잘못한 건데. 아니다, 괜찮아. 사진은 내 방에 두면 되니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혼자 오버하지 말아요. 민지는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재현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맨날 참기만 하세요? 민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 다 알면서. 아들아, 부부싸움하지 마라. 그게 나한텐 더 힘들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으시는데 왜 참으세요? 재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단다. 저녁이나 먹자. 하지만 재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식욕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재현이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들.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예전엔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침묵과 한숨만 가득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또 다른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 병명, 신부전 말기, 원인,
과거 과다 수혈로 인한 심장 손상 추정. 남은 수명 6개월. 6개월. 이제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알기나 할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걸었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보고 싶구나. 거짓 효부가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미소를.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재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민지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며 이 집의 평화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출근할게요. 재현이는 민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는 혀를 찼습니다. 정말 사진 하나 갖고 언제까지 저러는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식탁을 정리하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봄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여름까지는 무리겠지. 저는 한숨을 쉬며 물기를 닦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지는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올린 SNS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재현이가 가르쳐준 대로 SNS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민지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그 밑에 달린 글, 오늘도 힐링타임. 시어머니께서 집안일 다 해주셔서 편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안일을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민지가 안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민지는 완벽한 효부였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효부 인증, 인정. 저도 저런 며느리 갖고 싶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야, 넌 지금 거짓을 살고 있구나. 진짜 내 모습은 숨기고 가짜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 그게 행복하니? 저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심장약. 하루에 3번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하는 약.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6개월 안에 심장이 멎을 거라고. 저는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쓰디 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나 숙자야. 문 열어줘. 친구 이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숙자야, 어쩐 일이니? 들어와.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왔지. 요새 통 연락이 없더라. 숙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그날부터 친구가 된 사이였습니다. 숙자는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수혈하던 날 숙자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용기 내세요. 그 후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앉아, 차 끓여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숙자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뭔가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순자야, 선반 위에 있던 사진은 어디 갔어? 내가 그렇게 아끼던 사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거. 민지가 치웠어. 민지가. 왜? 거실 분위기랑 안 맞는다고 하더구나. 뭐? 숙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크게 신경 쓸 일 아니야. 순자야, 너 그러지 마. 그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괜찮다니까. 저는 웃으며 차를 내놓았습니다. 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그때 그 일 이후로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니? 1993년 그날 말이야. 숙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손님 오셨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숙자를 쳐다봤습니다. 숙자는 제 눈빛을 읽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 친구 이숙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며느리 최민지입니다. 민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방에서 쉴게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자는 민지가 사라지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저 애가 그 애 맞아. 30년 전 내가 살린. 응, 맞아. 근데 모르는 거야. 내가 자기 은인인 줄. 응, 몰라. 왜 말 안 해? 알려줘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려줘서 뭐 하겠니? 그 애한테 빚이 되는 건 싫어. 빚이 아니라 은혜잖아. 은혜도 빚이야, 숙자야. 나는 그냥 그 애가 자기 발로 깨닫길 바랄 뿐이야. 근데 이대로 가면 내가 먼저 가는 거 아니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숙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병원은 다녀. 김이사 선생님이 자꾸 연락하시던데. 다녀. 정기검진 받고 있어. 상태가 어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야, 설마.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숙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사진과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서류. 하나는 생명을 살린 기록이고 하나는 생명이 끝나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뒷면의 메모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순자에서 최민지에게, 민지야, 내가 이걸 볼 날이 올까? 내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될까? 아니면 영영 모른 채로 살까?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야, 제발.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진심을 보여다오. 그것만이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재현이와 민지는 말을 섞지 않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숙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내일 우리 병원 가자. 김이사 선생님이 꼭 보자시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가야지. 상태라도 체크해야지. 나 내일 아침 10시에 데리러 갈게.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재현이는 벌써 출근한 뒤였습니다. 숙자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30년 전 그날 이후 이 병원에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응급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여기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수혈대에 누워있던 곳. 젊은 여자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고 저는 제 피를 나눠줬던 곳. 순자야, 가자. 김이사 선생님 기다리신다. 저는 숙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씨. 김이사 선생님은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당직이었던 분. 그 후로 줄곧 제 주치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앉으세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이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 6개월이라던 게 이제 4개월로 줄었군요. 박순자 씨 가족들에게 알리셔야 해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들이 알면 걱정할 테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죽고 나면 제 의료 기록을 제 며느리에게 전해주세요. 며느리요. 네. 최민지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수혈 기록과 사진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전해주세요. 그 애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김이사 선생님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지금이라도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주면 그건 그냥 빚이 될 뿐이에요. 김이사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숙자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숙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미 각오한 일이야.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니? 내가 살린 그 애가 내 은인인 줄도 모르고. 억울하지 않아. 그저 그 애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지금 그 애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데?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잖아. 4개월. 4개월 안에 그 애가 변하길 바랄 뿐이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갔다 왔다. 편찮으세요? 아니, 정기검진 받았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방송. 긴급 헌혈자를 찾습니다. RH-AB형. 제가 헌혈실로 뛰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혈대에 누웠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히고 붉은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해. 젊은 생명을 꺾이게 둘 수 없어. 그리고 수혈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여자아이.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 후로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가 아직 제 은혜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그 아이가 깨닫길 바란다는 것.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지야, 시간이 얼마 없단다. 제발 늦기 전에 깨달아다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로 기운이 더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밤중 거실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누가 깨어 있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쓰레기를 봉투에 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진. 며칠 전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걸 다시 주었구나. 민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약간 묻어 있었지만 사진은 온전했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뒷면, 거기에는 제가 손수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서울대병원 응급실 RH-AB형 수열 800cc 박순자 최민지. 민지는 그 글씨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민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최민지. 민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1993년 3월 15일 1993년 3월 15일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잖아. 내가 사고당한 날. 민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교통사고, 대량 출혈, 희귀혈액형, 수혈자를 못 찾아서 죽을 뻔했던 그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민지는 사진 앞면을 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 이분이 나를. 민지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지는 오래된 병원 기록을 찾는 듯 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교통사고 서울대병원. 민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헌혈자 이름 박순자. 민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민지는 고개를 들어 제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민지가 제 방으로 오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민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살린 분의 사진을 쓰레기통에. 민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민지야. 이제야 진실을 알았구나. 민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민지는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숨소리.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줄. 민지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눈을 뜰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이제야 알았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란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입으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변하는 거. 그게 진짜 참회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지가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민지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민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요. 민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뒷면에 쓰여진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제가 사고 당한 날이에요. 그날 저를 살린 분이 어머니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민지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어머니는 절 2번 낳아주신 거잖아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민지의 진짜 마음을 봤습니다. 민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제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민지는 과일을 깎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할 일 아니야.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30년 동안 못 해드린 걸 지금이라도 해야죠. 민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이도 민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민지는 재현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고 이야기, 시어머니가 자신을 살린 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것도 모르고 사진을 버렸다는 것. 재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살렸다고요. 응, 나도 어제야 알았어. 사진 뒷면에 쓰여 있더라고. 재현이는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민지를 살린 게 어머니세요. 그래, 그랬단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해서 뭐 하겠니? 그건 그냥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도 빚이 되면 부담이 된단다.
나는 그냥 민지가 모르고 살았으면 했어. 재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재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재현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병원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지가 들고 온 서류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지가 내민 건 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거니? 병원에 직접 가서 받아왔어요. 제 보호자 자격으로. 민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3년 3월 15일 과다 수혈로 인한 심장 손상. 그 이후로 계속 심장 질환 치료 중.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저 때문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아니야, 민지야. 그건 내 선택이었어. 선택이 아니라 희생이잖아요. 어머니는 절 살리려고 당신 건강을 망가뜨린 거예요. 민지는 울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가 본 건 최근 진단서였습니다. 신부전 말기. 예상 여명 4개월. 4개월이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언제부터? 6개월 전쯤. 6개월 전. 그럼 지금은 4개월 남았구나. 민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럴 수 없어요. 민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니야, 민지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신 거잖아요. 저 때문에 죽어가시는 거잖아요. 민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재현이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야. 민지는 진단서를 재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재현이도 그걸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재현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숨겼어. 4개월. 겨우 4개월밖에. 재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어차피 치료법도 없는데.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알았는데, 이제야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했는데,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안 돼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민지야,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야.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해드렸는데. 민지는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과다 수혈로 인한 심장 손상. 저 때문이에요. 다 저 때문이에요. 민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셨을 텐데.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야. 넌 내가 살린 생명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어머니. 민지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라, 민지야. 실컷 울어라.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지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요. 다른 병원도 가보고 다른 의사 선생님도 만나봐요. 민지야, 소용없어? 소용없는 게 어딨어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김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단다. 그럼 해외 병원은요? 미국, 독일, 일본. 어디든 가봐요. 민지야. 제발요, 어머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 안 할게요. 민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보자.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니를 살릴게요. 30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살린 것처럼 민지는 그날부터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전문의를 수소문하고 해외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이제야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너무 늦었어, 민지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단다. 일주일 후, 민지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재현이와 저, 그리고 민지. 어머니, 아빠. 제가 찾았어요. 민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김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그분이 해외 전문의한테 자문을 구하셨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운 심장 치료제 임상시험이 있대요. 미국 FDA 승인 받은 신약이고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그게 효과가 있을까? 김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케이스랑 정확히 일치한대요. 과다 수혈로 인한 심장 손상 환자들 대상으로 한 치료제래요.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공률이 60%래요. 절반 이상이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재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해봐요.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니를 살릴게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씨. 며느리분께서 연락을 주셨더군요. 선생님, 그 치료제 정말 효과 있을까요? 김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60%만 성공해도 돼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민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선생님.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꼭 갚아야 해요. 민지야, 일어나라. 싫어요. 선생님이 승낙하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김의사 선생님은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씨를 30년 동안 봐왔으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민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좀 나은 것 같구나. 다행이에요. 약이 듣고 있는 거예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이 버티고 있는 거라는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19요. 빨리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와 재현이가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김의사 선생님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민지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가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발 눈 떠주세요. 제발요. 저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민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은혜, 아직 갚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씨, 들리세요? 저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와 재현이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재현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재현아. 넌 이제 다 컸어. 잘 살 수 있어. 어머니. 민지도 무릎을 꿇고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민지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어머니가 가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효도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넌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넌 진심을 보여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는 민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마지막에 내 진심을 볼 수 있어서. 어머니. 민지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을 지켰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현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사왔어요. 어머니 계시면 같이 먹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시장에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 샀어요. 방에 놔뒀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보세요. 어머니, 제발 눈 떠주세요. 제발요. 민지의 목소리는 날마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의사 선생님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분,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민지는 김이사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민지가 말해줬습니다. 김이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며느리분, 사실 제가 30년 전 그날의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해외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흥미로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이사 선생님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심장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 안 됐지만 과다 수혈로 인한 심장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건 임상시험 단계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효과를 100% 보장할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낼게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민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모든 걸 드릴게요. 제 재산, 제 집, 제 전부 드릴게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김이사 선생님은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30년 전 누군가를 살렸으니 이번엔 제가 박순자 씨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을 투여하고 심장 기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민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SNS도 삭제했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약 반응이 좋대요. 심장 박동이 조금 안정됐대요. 민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진심이 담긴 목소리. 저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선명했습니다. 가슴도 덜 아팠습니다.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가 유리창 너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어머니, 눈 뜨셨어요. 눈 뜨셨어요. 민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이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김이사 선생님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요. 약이 듣고 있습니다. 민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야, 고맙구나. 내가 날 살렸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사랑이 날 살렸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심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김이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 시한부였는데 이렇게까지 회복될 줄은. 선생님, 어머니 이제 괜찮은 거죠? 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약만 드시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민지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저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구나. 퇴원하는 날, 민지와 재현이가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에는 꽃다발이 가득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민지가 내민 건 30년 전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새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어뒀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민지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찍은 사진, 제 손을 잡고 있는 민지의 사진, 이것도 나란히 걸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린 사진이랑 제가 어머니를 살린 사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 평생 효도할게요. 진짜 효도요. SNS용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알아, 민지야. 이미 알고 있어.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저는 처음으로 민지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저와 민지는 함께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김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그게 의학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살렸고 제 사랑이 어머니를 살렸어요. 김의사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박순자 씨를 봤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살린 분. 그 은혜가 30년 후 돌아왔네요. 생명은 정말 돌고 도는군요. 김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가 살린 생명이 결국 박순자 씨를 다시 살렸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집니다. 병원을 나와 민지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그냥 이렇게 너랑 함께 걷고 싶구나. 그럼 매일 같이 걸어요. 매일이요. 좋아, 매일 걷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집에 돌아와 거실을 보았습니다. 한가운데 걸린 2장의 사진, 30년 전 병원에서 찍은 제 사진,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찍은 민지와 제 사진. 두 사진은 나란히 같은 높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볼 때마다 다짐해요. 평생 효도하겠다고. 민지야, 넌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평생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저를 2번 낳아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를 평생 보살펴 드릴게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민지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민지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모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수혈대에 누워 피를 나눠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살린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고
그 아이가 다시 저를 살릴 거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은 정말 신기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푼 사랑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때로는 30년이 걸리더라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곁에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